생각에 관한 생각의 확장 심화 버전, 인지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미래를 열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이 편향과 함께 판단 오류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인 잡음을 최초로 규명한 혁명적 연구 보고서인 노이즈, 생각의 잡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전 경제학은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바탕으로 한 행동경제학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선택 설계자들의 저자이며 전략적 의사결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올리비에 시보니, 넛지의 저자이며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탁월한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이 함께 섰습니다. 저자만 보더라도 이 책은 우리의 판단, 결정, 행동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탐구한 책이란 것을 짐작하실 겁니다. 노이즈에서는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를 편향과 잡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편향은 문제의 핵심에서 체계적으로 이탈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자의 외모가 지원한 직무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면접관 다수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면 그 지원자는 후광 효과라는 편향의 덕을 보게 될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잡음은 문제의 핵심에서 임의적으로 분산된 판단입니다. 같은 지원자 2명을 본 면접관 2명에게 어느 지원자가 업무 능력이 우수한지를 물어볼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25%라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같은 지원자에게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판단의 편차가 클수록 의견 일치가 늦어지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잡음에 왜 이렇게 취약할까요? 잡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보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잡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자는 판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잡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통계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통계적 사고는 우선 직감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최근 저는 프레임의 힘, 무엇이 옳은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노이즈와 다음에 소개할 시선 과잉 사회까지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내가 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 관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명상 수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4-5시간을 명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장 어려운 것은 숱하게 떠오르는 잡념을 없애는 일입니다. 흙탕물처럼 일어난 잡념을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은 깊은 호흡에 집중하거나 만트라를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에서 우리는 좋은 판단을 내리길 원합니다. 프로젝트에 사활이 걸린 일이나 개인적인 삶의 기로가 바뀌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내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속한 그룹에서 판단에 잡탕을 일으키는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흙탕물처럼 앞을 가리는 편향과 소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통찰을 담은 책 노이즈, 생각의 잡음의 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가지 오류. 친구들끼리 4팀을 이루어 사격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각 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같은 소총으로 각자 한 발씩 표적을 겨냥하여 사격을 했다. 그림 1이 그 결과다. 모두가 표적을 정확하게 맞히는 걸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A팀의 결과는 이에 거의 근접했다. 총알이 표적을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실로 완벽에 가까운 패턴을 만들어냈다. B팀은 편향된 결과를 냈다. 총알이 체계적으로 표적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편향의 일관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나의 예측이 가능하다. 한 명이 한 발을 더 쏜다면 그 총알이 앞에 5발과 같은 위치에 박힐 가능성이 높다. 편향의 일관성은 B팀이 소총을 쏠 때 사격 조종기가 휘었을 것이란 설명도 가능케 한다. C팀의 결과에는 잡음이 존재한다.
총알들이 관역에 넓게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뚜렷한 편향은 관찰되지 않는다. 총알들이 표적을 중심으로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팀에서 누군가가 한 발을 더 쏜다면 그 총알이 관역의 어디를 뚫을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C팀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흥미로운 가설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그들의 사격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잡음이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D팀은 편향되고 잡음이 있는 결과를 냈다. 총알들은 B팀처럼 체계적으로 표적에서 벗어났고 C팀처럼 넓게 분산됐다. 물론 이 책의 주제는 사격이 아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인적 오류다. 사격장 사례에서 체계적 일탈로 나타나는 편향과 임의적 분산으로 나타나는 잡음이 그런 오류를 빚어내는 각기 다른 요소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사격장 사례가 편향과 잡음의 차이를 보여준다. 사격장 사례는 인적 판단에서 특히 조직을 대신해 사람들이 내리는 다양한 결정에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그림 1에서 확인한 편향과 잡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판단은 편향된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에서 체계적으로 벗어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리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조직이 이런 편향과 잡음에 시달린다. 그림 2에서 편향과 잡음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2는 네 팀이 총을 쐈던 관역의 뒷면이다. 이 뒷면을 봐선 그들이 관역의 어디를 맞추려고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관역의 뒷면을 보고 A팀과 B팀 중 어느 팀이 표적에 근접하게 총을 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얼핏 봐도 C팀과 D팀에는 잡음이 존재하는 반면 A팀과 B팀에는 잡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처럼 그림 2에서도 총알이 얼마나 분산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잡음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목표나 편향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잡음을 인지하고 측정할 수 있다. 방금 말한 잡음의 일반적인 속성은 이 책이 추구하는 바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론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똑같은 환자를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자가 아픈지를 모르고서도 의사들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린 이유를 연구할 수 있다. 영화 제작 책임자들은 영화의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 이때 우리는 그 영화가 얼마를 벌어들일지 또는 그 영화가 과연 제작되기나 할지 모르는 채로도 그들이 서로 다른 예측치를 제시한 배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사례를 두고 다양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판단의 다양성을 누가 측정하는 게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사격장 사례에서처럼 관역의 뒷면을 보면 누구나 잡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판단 시 일어나는 오류를 이해하려면 편향과 잡음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곧 알게 되겠지만 때론 잡음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적 오류에 대한 대중논의나 여러 조직의 내부 논의에서 잡음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편향이 쇼의 주인공이라면 잡음은 통상 관객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역 배우다. 편향은 수천 편의 과학기고문과 수십 권의 대중서적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지지만 이들 문헌에서 잡음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 책은 편향과 잡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한다. 실제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잡음이 자주 관찰된다.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걱정스러울 만큼 잡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적 판단에서 잡음이 관측된다. 의사들은 같은 환자를 두고 피부암, 유방암, 심장병, 결핵, 폐렴, 우울증, 복합질환 등으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린다. 잡음은 확실히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정신의학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엑스레이 판독처럼
잡음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발생한다. 양육권 결정에서 잡음이 관측된다. 아동보호기관의 사건 담당자는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 아동을 위탁가정에 보낼지 말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제도 자체에도 잡음이 존재한다. 다른 담당자보다 아이를 위탁가정에 보낼 가능성이 더 높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담당자를 만나 위탁가정에 맡겨진 불우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동들은 청소년 비행률, 청소년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소득 수준이 더 낮았다. 예측에서 잡음이 관측된다. 예측가들은 신상품의 예상 매출, 실업률의 예상 상승치, 부실 기업의 파산 확률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천차만별의 예측치를 내놓는다. 그들은 서로 견해가 다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도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똑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똑같은 작업을 완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각기 다른 두 나라에 물었다. 그들이 예상한 소요 시간은 평균 70% 차이가 났다. 인사결정에서 잡음이 관측된다. 면접관들은 같은 지원자를 대단히 다르게 평가한다. 같은 직원의 인사 고과도 천차만별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수행 능력보다 누가 그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인사 고과가 갈린다. 과학수사에서 잡음이 관측된다. 사람들은 지문 감식이란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고 여기게끔 교육받았다. 하지만 때때로 지문 감식관들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용의자의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전문가들끼리 서로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고 동일한 전문가에게 다른 상황에서 같은 지문을 보여줬을 때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DNA 분석 같은 다른 과학수사 기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산성이 관측된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이상 언급한 모든 상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어떤 인적 판단을 살펴보더라도 잡음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의 판단의 질을 높이려면 편향뿐만 아니라 잡음도 극복해야 한다. 이 책은 6개의 부로 구성된다. 일부에서는 잡음과 편향의 차이를 탐구하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양쪽에서 잡음이 관측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충격적이게도 때때로 사실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내리는 판단들부터 살펴볼 것이다. 공공조직과 관련된 사례로는 형량 선고가 있고 민간조직과 관련된 사례로는 보험심사가 있다. 얼핏 보면 두 영역이 전혀 다른 듯하지만 잡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 논지를 확고히 하고자 우리는 잡음 감사를 도입했다. 잡음 감사는 어떤 조직 내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2부에서는 인적 판단의 본질을 살펴보고 정확도와 오류를 평가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인적 판단의 오류에서 잡음과 편향은 놀라울 정도로 동등한 역할을 한다. 상황 잡음은 동일한 개인이나 단체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상황에서 내린 판단들에 나타나는 변산성이다. 그룹 토의에서 발생하는 상황 잡음 상당수가 누가 먼저 발언했느냐처럼 언뜻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논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거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3부에서는 그동안 방대하게 연구된 한 가지 판단 유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측적 판단이다. 우리는 예측과 관련하여 인간에 비해 규칙과 공식, 알고리즘이 갖는 주요 강점을 탐구할 것이다. 통영과 달리 그것들의 주요 강점은 우월한 통찰력이 아니라 무잡음에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 심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축구에서도 페널티킥을 비디오 판독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과 경기를 하느냐,
홈이냐 원정이냐 심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잡음을 없애는 목적인 것이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측적 판단의 질이 갖는 궁극적인 한계를 논하고 그것이 잡음과 어떻게 결탁하여 예측의 질을 제한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도처에 잡음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 3부에서 이 궁금증을 자세히 탐구해보자. 4부에서는 인간 심리로 눈을 돌려 잡음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성격과 인지 방식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유성 때문에 또 사람들이 갖는 척도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잡음을 의식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 사건과 판단에 대해서도 왜 좀처럼 놀라지 않는지 살펴볼 것이다. 5부에서는 판단을 개선하고 오류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잡음 축소의 실제 사례에 주로 관심 있는 독자는 예측의 한계와 판단 심리를 다루는 3부와 4부를 건너뛰고 5부를 바로 읽어도 좋겠다. 우리는 의료계, 비즈니스계, 교육계,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는 잡음 해소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이른바 결정위생이라 통칭하는 잡음 축소 기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잡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영역에서 사람들은 잡음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유익하게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 5가지를 소개할 것이다. 이 사례 연구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의학 진단, 근무 평정, 과학 수사, 인재 채용과 전반적인 예측 활동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매개평가 프로토콜을 살펴볼 것이다. 매개평가 프로토콜은 결정위생을 실행하는 주요 방안이며 잡음을 줄이고 판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잡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잡음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6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볼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와 다르게 잡음의 적정 수준은 0이 아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잡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잡음을 제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영역도 있다. 예를 들어 잡음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런 노력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기계의 한낱 톱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알고리즘은 잡음을 제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으로 잡음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힌다. 물론 잡음의 현재 수준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잡음 감사를 실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잡음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민간 조직과 공공 조직에 촉구하는 바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 조직에 만연한 불공평이 해소되고 나아가 잡음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열망을 가슴에 품은 채 간략한 말로 각장을 마무리했다. 일종의 제안인 셈이다. 여러분은 제안을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건강, 안전, 교육, 금융, 고용,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음이 야기한 문제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잡음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자 집단의 참여를 요한다. 잡음 문제를 풀어나갈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 그리스의 저자 앤젤라 다크워스는 지난 10년간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그야말로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단을 조정하는 생각의 함정, 노이즈, 여러분께 일독을 권합니다.